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월달 시험 벌써 시행이 되었죠. 자,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자, 풀면서 내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부를 다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 늘상 이 주관사는 신규 유형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사실 앞부분 경영혁신과 ERP 내용은요. 계속해서 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는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항상 전략 경영에 대한 시스템이랑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성과 측정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적 경영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 비즈니스 지원은 아닙니다. 자, 나머지 EC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든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DSS라든가 CRM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2번,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신속한 의사결정, 당연히 프로그램 좋은 거 가져다 쓰면 의사결정할 때 내가 빨리빨리 정보를 산출해서 받아보고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기능의 최적화에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옛날에는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우리가 최적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하나의 부서, 하나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자, 통합 시스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의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실무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권한 설정, 즉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메뉴에 대한 권한을 주는 이유, 그리고 어떤 메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이렇게 그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회사의 아주 시크릿한 정보들은 일정 부분의 사람들, 일정 권한만 가진 사람들이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정보들은 모두가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 권한 없이 이런 표현은 틀렸다. 사용의 권한은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 3번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파스다라고 해서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기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아스다라고 하면은 아이아스는 인프라, I가 인프라의 약자예요.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서 쓰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 ERP, CRM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자, SaaS의 S는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게요. 이 파스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 아이아스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될 수 없는 아이는 1번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이아스에서 인프라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 아이아스 쪽에서 적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플랫폼 P, 인프라 I, 그 다음 소프트웨어 S 연결해서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유 뭘까요? 문제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니까. 얘가 나올 거라니까요. 얘가 나오는데 다만 보기가 4번에 있을 수도 있고 2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그 답을 정확하게 캐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P가 나왔을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얘가 올바른 지문. 아이아스 인프라, S, 사스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으면 쟨 이상해 라고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라. 자, 다 교육 얘기죠.
이게 또 그래, 그쵸? 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양한 교육 도구, 즉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실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자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고 누가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관리 활동에 교육을 강화하라. 모두 다 교육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3번만 교육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이제 ERP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맨날 BPR 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배웠는데 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꾸 트랜잭션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지? 이거 설명이 틀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ERP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5번입니다. 자, 여기부터 회계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성이 큰 순서부터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위에 있는 거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가 아래 있죠. 자, 채권자 및 소유주 청구권을 표시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자, 회사 장부상의 잔액과 은행 장부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표이다. 자, 여러분들 회사 장부상의 잔액과 은행 장부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건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예요. 은행 계정 조정표. 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건요. 당좌예금에서 주로 나와요.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 근데 그 거래처가 아직 그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체인지를 안 했어. 그럼 은행 쪽에서는 아직 그 금액이 출금이 되지 않은 미출금 상태인 거고 회사 측 잔액에서는 이미 수표가 발행이 되어 있으니까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이런 거 말고 또 뭐도 있느냐? 은행 쪽에서는 이자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잔액에 이자 수익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뭐가 없는 상태. 은행에 이자를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 넣어줄 때마다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받았지만 아직 기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밸런스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보를 정리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2번에 채권자 및 소유주의 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는 부채예요. 소유주는 자본이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파트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건 너무 맨날 나와. 맨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누구다? 손익계산서.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했을 때 일정한 기간 IS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얘네들은 모두 일정 기간이에요. 자, 누구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요. 자, 얘는 경영성과. 얘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 얘는 자본의 변동. 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잘 가지고 가도요. 문제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였나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7번.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저희는 기본 강의에서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뭐 손실, 그 다음 기, 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에요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 뭐뭐 손실이다 라고 해서 봤더니 손실. 에이, 젠장. 답을 찾을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꼭 기억해야죠. 뭐? 원가성이 있는. 자,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 없다.
즉, 그 감모 손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었다 라고 하면 원가성이 있는 거, 항상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얘들은 어디? 매출 원가의 가산.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애 있긴 있어요. 뭐에 대해서? 바로 원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요거 원가성 없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하면 영업의 비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번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거래를 식별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시산표 먼저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탈락. 거래 식별. 자, 그 다음에 전기를 먼저 해요? 분계를 먼저 해요? 분계. 차변, 대변, 분계가 먼저죠. 그래서 차변, 대변, 분계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걸 T 모양에다가 옮겨 넣는 작업. 이들을 모두 다 묶어 놓은 것을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만들어 놓고 나서 이들을 잘했나 못했나를 검토하는 게 시산표. 시산표 작성하고 나서 이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니까 수정 전 시산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선 수정 후 시산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밸런스가 맞는지. 그 다음에 수익 비용들에 대해서 손익으로 마감. 손익으로 마감한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집합 손익을 또 마감.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차기월로 마감. 자,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한 번만 잘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산표가 나오면 수정 전, 수정 후 나올 텐데 이 기말 수정 분계를 기점으로 수정 전, 수정 후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진짜 잘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9번입니다. 자, 요거 안 보여서 틀리는 친구들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1%를 계상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나 웬걸? 그냥 대손상각비로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외상 매출금 받으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자 라고 한다면 1%. 기존의 충당금이 제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답을 체크한 친구는 뭐를 못 본 거다? 기타의. 기타의라는 단어를 본 친구들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 X, 받으럼 X, 남아있는 거 채권들 보았을 때 선수금은 부채라서 X. 자, 모두 다 제거하고 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이 미수금이나 선급금이 정확히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어. 왜? 선급금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미수금에 대해서만 놓고서 계산을 하자니 미수금의 1%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4,500원이 보기에 있어야 돼. 근데 없어요. 내가 미처 선급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선급금도 어쨌든 채권이니까 대손을 설정할 수 있나 봐. 그래서 45만 원에 150을 더하면 195만 원. 여기에 1%.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19만 5천 원을 19,500원, 19,500원을 대답을 해주면 되겠구나. 콤마를 자꾸 잘못 찍어요. 네, 19,500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사실 혼자 풀어봤을 때는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문제가 풀렸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더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미수금이나 선급금 같은 채권들도 있지만 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도 있더라? 바로 대여금,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이런 대여금에 대해서도 모두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들어가는 채권들이죠.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갑니다. 미결산 계정으로 결산 확정 시에 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안 되는 계정으로 올바르게 묶인 거. 자, 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미결산, 임시로 쓰는 계정이니까.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서 미결산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 있어요. 금지 원칙. 자, 누구다?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짜로 받은 돈, 가짜로 준 돈 모두 2번이 정답.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지급금 주로 언제 쓰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원 출장 갔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지급해 놓고서 출장비 얼마나 쓸지 몰라서 일단 지급을 했는데 잘 몰라요 라고 가지급금 쓰죠. 나중에 출장이 돌아왔을 때 이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면서 출장비, 여비교통비를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돈 줬을 때 잘 몰라서 썼다가 나중에 꼭 정리해줘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비용 들어가도록. 자, 그 다음 반대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잘 몰라요. 가수금. 자, 아직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했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먼저 받은 돈이었더라는 거예요. 저 돈이. 아, 외상 매출금 때문에 돈 들어왔구나. 아, 계약금, 선수금 때문에 돈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라? 가수금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선급금 볼게요. 선급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 미수금 자산이에요. 그 다음 미지급금 부채예요. 외상매출금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좋죠. 자, 다음 볼게요. 사실 이 ERP 시험은 여러분들이 계정이 어디에 속하냐, 자산에 속하느냐나 부채에 속하느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생산 임차료 1년분. 자, 월할 계산 1년이면 12개월이죠. 5월 1일에 2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볼게요. 자, 5월 1일 날. 그럼 내년도 1년치니까 4월 30일까지.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결산. 뒤에 내년도 4개월치는 내년도의 비용으로 가야 돼요. 당해년도의 비용은 5, 6, 7, 8, 9, 10, 11, 12, 8개월. 혹은 12에서 4를 빼면 나머지 8 나오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24만 원이면 1년치 12달. 이 12개월 중에 뭘 물어봤냐 이거예요. 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다.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선급 임차료를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오히려 회계 1급이 더 쉬웠던 것 같아. 회계 1급은 뭐 물어봤냐면 비용 물어봤거든요.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갈 금액. 자, 근데 우리한테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해당하는 선급 임차료 물어봤네요. 내년도는 4개월치. 자, 따라서 24만 원에 12로 나누면 한 달에 2만 원씩. 4개월치는 8만 원. 정답은 8만 원.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다행히도 문제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쓸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봐요. 왜? 만약에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할 금액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12분의 8 해서 16만 원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16만 원이 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뜨끔하죠. 아이고, 이거 당해년도의 비용이 아니구나. 뭐구나. 내년도에 지금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기말 결산 시 선급 임차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요, 이 기말 결산 시 선급 임차료를 물어보지 않고 이 표현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냐? 자, 만약에 지금 이게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다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 질문이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비용으로 처리할 거는 8개월치만큼인 요만큼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내년도 비용이야, 내년도. 그래서 2024년 혹은 내년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 내년에 비용 처리한다는 게 결국엔 뭐예요? 선급임차료지 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물어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앞쪽에 있는 금액일 거라는 이런 선입견은 버려라. 문제 연도라든가 언제의 시점에 비용을 요구하는지를 잘 봐라. 당해년도에 비용을 요구한다면 16만 원이었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비용 처리할 거 이렇게 물어봤다면 성금 임차료 8만 원을 대답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결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요거 몇 개 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금방 할 거예요. 그 다음 갈게요. 주식회사 생산은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2022년만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잔액 그리고 여기에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있어요. 자, 기말의 채권 잔액의 1%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요만큼은 재무상태표에 회사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금액 따라서 100만 원이 될 거고요. 문제는 2022년 말 대손충당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었다.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물어봤다.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라는 건 내가 전체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기존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것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요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손상각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회계 처리할 때 보면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손상각비 인식하는 만큼이 추가로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금액인 거예요. 결국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이 내용은 뭐랑 동일하냐면 바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1억 원에 1%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설정해야 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자 라고 하는데 조심! 자, 얼마만큼? 맞아요. 기존에 1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지만 여기도 대손의 발생액 80을 빼고 나면 2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만 원에 20만 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80만 원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다. 그래서 80이 정답이었어요. 요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들어갈 금액 이거 여러분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기초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차감.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 이렇게 플러스 해줘요. 근데 다행히 아직 여기까지는 많이 안 물어보고 요 앞에 많이 물어봐요. 기초에 있었던 채권에 대손충당금에다가 요 발생을 통해서 대손충당금 써서 잔액이 20으로 줄어들었다. 기말 결산에 우리는 80만 원을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주자. 차변의 대손상각비 80, 대변의 대손충당금 80 이렇게 말이죠. 자, 13번입니다. 유가증권 관련 계정 중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처분이익,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정답은 뭐였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죠. 이거는 교재에서도 여러분들께 표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단기매매증권이 있고 매도가능증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처분을 하기도 한다.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평가손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매도가능증권도 실현된 부분, 처분은 실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평가는 미실현이라고 해요. 아직 실현되기 전의 금액이라서 아직 현금 안 들어온 거라. 자, 요거까지도 손익계산서. 근데 조심하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건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들의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잘 구분해주자.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정리 다시 한번 꼭 해주세요. 나중에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익비용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얘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구나 라고도 구분할 줄 아시겠죠. 14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문제를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퇴직금 추계액에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싶대요. 그럼 당해년도에 생산팀과 관리팀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 즉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라고 들어가야 될 금액은 지금 보시는 4,500과 5,500 해서 1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할 점. 근데 당기 생산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당기 생산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보려고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 분명히 추계액에 대해서 100% 설정을 하는 거고 관리팀이랑은 상관이 없더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생산팀의 추계액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추계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금액이 보기에 있어야 돼. 왜? 요만큼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 이 금액이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멘붕이 첫 번째로 오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사실은 생산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퇴직급여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혹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추가 설정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았겠죠. 자, 어쨌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올려야 될 퇴직급여 충당금은 4,500이야. 단기말.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금액을 보니까 기초에 3,000이 있었대요. 근데 중간에 퇴직금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3,000만 원에다가 중간에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지급 1,800을 빼요. 그럼 얼마가 돼요? 1,200이 남아있는 상태. 자, 전체 4,500을 내가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싶어요. 자, 재무상태표에 설정하고 싶은 4,500에다가 뭐를 빼주시면 기존에 남아있는 충당부채 1,200을 빼면 나머지가 바로 추가로 설정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볼게요. 4,500 마이너스 1,200 하시면 3,300. 자, 혹시 보기에 3,300이 정답이 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3,300이 정답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생산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결산에 반영할 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냐 혹은 퇴직급여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정답이 보기에 없기 때문에 4,500이 없으니까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충당금 물어본 거구나 라고 그냥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15번.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만기일 전에 사채를 상환하는 거. 조기 상환이죠.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에는 액면 금액이 아닌 발행 금액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사채를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만기가 되면 무슨 돈으로 갚는 거다? 액면가액으로 갚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대요. 즉, 회사가 표면에 주겠다고 하는 이자는 10%. 근데 시장에서 그 회사를 평가할 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자는 8%. 자, 회사가 준다는 액면이 시장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건 내가 왜 시장보다 너한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돈을 빌리겠니? 내가 지금 빌리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회사가 준다는 이자가 10%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한다면 12%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너의 신용도는 12% 이자를 줘야 된대. 근데 내가 10%밖에 안 준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겠죠. 자, 어쨌든 내가
다른 회사 나를 평가하는 수치보다 적은 이자로 이렇게 사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액면가액보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발행했다가 이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할증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많이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점점점 액면가액에 가까워서 나중에는 액면으로 갚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즉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할증과 할인 발행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절대 3번과 4번으로 답을 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완전히 서로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랬을 때 할증이라고 하고 있더라. 액면 이자율이 작더라. 그랬을 때 할인 발행이라고 하더라. 서로 뭔가 상극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 틀리면 둘 다 틀리거나 맞으면 둘 다 맞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답을 소거하다 보면은 정답이 금방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16번. 자, 제조기업의 주식회사 생산의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와, 네, 1급 제가 바로 방금 전에 풀이를 했거든요. 1급은 진짜 영업의 비용 파티였어요. 영업의 비용 파티. 아, 무슨 영업의 비용 고르는 걸 그렇게 많이 내는지. 근데 여기서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앞에 뭐뭐 손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거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영업의 비용이 되는 아이를 물어봤어요.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들이 되는 거죠. 자, 보험료나 도서 인쇄비는 판매 관리비, 매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비용 아니다. 자산의 취득원가. 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17번. 자, 또 나왔어요.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이렇게 보면 사실 같은 개념 하나로 중복되는 문제들이 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었죠. 앞에서 영업의 비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두 문항 있었다면 이렇게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죠.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는 반드시 타파하고 가세요. 자, 내년도 8월 달까지죠. 그러면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갈 내용. 내년도 8개월치가 바로 선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내용. 어차피 나한테는 이 150만 원에 대해서 월할 계산 1년치 12달분의 1년치인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12를 쓰고 있긴 하지만 1년이니까 12달이 1년치니까 얘가 1년치니까 12개월 중에 8개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0 곱하기 8 나누기 12 1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해설지에 해설자가 자꾸 150 나누기 12개월 먼저 하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이 나와요. 12만 5천 원에 8개월을 곱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나, 붙여서 그냥 12분의 8 계산하나 똑같죠? 계산기 두드리실 때 곱하기 8을 먼저 하든 나누기 12를 먼저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답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다음 18번이다. 회계 연도로, 다음의 회계 연도로 2월, 차기 2월. 자, 차기 2월로 마감이 되려면 재무상태표 요소들인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거죠. 개발비, 무형자산. 그러니까 차기 2월로 되어야 하죠. 기부금, 기타의 감가상각비. 애매해요, 여러분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그 다음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비다 이런 표현 없음. 아, 기타의 대손상각비면 대손상각비지. 그쵸? 뭔가 출제자분이 다른 특이한 계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없는 계정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도 괜찮아. 우리 어차피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개발비가 왜 자꾸 언급되는지 아세요? 비로 끝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로 끝나면 무조건 비용이야.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 끝난다고 무조건 비용 아니죠. 개발비만큼은 자산이다. 자, 그 다음 19번. 판매 관리비로 분류할 수 있는 거 몇 개인가?
자, 판매 관리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물론 제가 앞에서 B로 끝난다고 무조건 비용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나서 쓰려니 조금 민망하긴 한데 B로 여과로 끝나면 판관비. 영업의 비용에서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판매관리비 한번 찾아볼게요. 교육훈련비.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선급 비용 끝났다고 해도 얘는 자산이었죠. 선급으로 시작하는 자산, 수도강열비, 판관비,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접대비,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 미지급자 들어가는 부채이더라. 부채, 복리후생비, 재손실, 땡땡 손실로 끝나는 영업의 비용이더라. 자, 그러면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애들은 뭐뭐 있더라. 교육훈련비, 수도강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4개가 정답.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영업의 비용은 몇 개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업의 비용 몇 개였더라? 자, 영업의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 이자 비용, 기부금, 마지막 재손실까지 이렇게 4가지.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요소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판매관리비 4개, 영업의 비용 4개에서 8개만 손익계산서 요소. 선급 비용이라든가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산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요소. 이렇게도 우리가 계정을 구분하면서 학습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답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도 이렇게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이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다음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외환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주 자주 물어보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화예금에 이렇게 화폐성 외화자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9월 10일 날짜의 환율은 1,100원이었죠. 그런데 12월 30일 날 1,200원으로 환율이 100원 상승했어요. 100원의 환율이 상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외화예금이라는 내 자산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와 동일해요. 자,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상승한 얼마만큼이더라? 2만 달러. 전체 2만 달러에 대해서 100원 상승을 해서 200만 원의 외환산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0만 원의 외환산 이익.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거고요. 나는 뭐 전산회계나 이런 시험이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죠. 뭐냐? 9월 10일 날 외화예금에 내가 가입을 했다. 자, 회사에서 현금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외화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근데 외화예금의 자산은 2만 달러에 대해서 지금 1달러당 1,100원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100원이다 라고 하면 2,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외화예금 2,200만 원.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날 1달러에 1,200원씩 되더라. 즉 2만 달러에 대해서 1,200원으로 환산을 했다라는 건 1,200원 곱하기 2만 달러다라고 계산했다는 건 현재 이 외화예금의 자산은 2,400만 원의 가치이다. 2,200만 원짜리 가치인 줄 알았던 2,200만 원짜리 가치인 줄 알았던 요 외화예금 2,400으로 200만 원만큼 상승하는구나. 따라서 12월 30일 날 회사는 차변에 외화예금이 상승하며 200 대변에 외화예금과 관련해서 기말결산에 환산을 했기 때문에 외화를 환산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외환산이익 200 해서 이렇게 외환산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풀 버전으로 본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1달러당 100원씩 상승했구나. 상승은 2, 그 다음에 2만 달러니까 200만 원 상승. 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 회계 1급이라고 적혀있는데 회계 2급이었죠.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뭐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던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신유형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나왔던 문제들 내가 다시 틀리지 않도록 오답이 있으면 오답 노트 잘 정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